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영진입니다. AWS AIML 특집 스페셜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사용하여 개인화된 추천 모델을 만들고 배포해 보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웨비나는 이론과 함께 실습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으로 실제로 서비스를 사용해 보면서 해당 서비스의 문제 해결 방식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실제로 활용하게 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은 총 1시간 남짓 진행될 예정이고요. 퍼스널라이즈를 처음 접하시는 개발자분들께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개인화 추천을 손쉽게 접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개인화 추천 개념과 비즈니스 케이스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요. 다음으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서비스의 개념, 또 구성 방법, 그리고 작년에 추가된 신규 기능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의 주요 기능이나 동작 방법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구성 사례를 언급하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론으로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개인별 상품 추천 워크숍을 통해서 함께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인화 추천 케이스입니다. 오늘날 소비자가 접하는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고객의 특성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양이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으며 PC에서 모바일로 디바이스가 작아지며 맞춤형 추천은 중요한 것을 넘어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개인화 추천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고객의 관심사에 맞게 정보를 맞춤형으로 큐레이팅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인기 컨텐츠를 추천하는 것보다 개인의 취향 및 성향을 기반으로 컨텐츠를 추천해 주었을 때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이미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개인화 추천 개념에 대해서 인식하고 나면 많은 분들께서 개인화 추천이 우리 비즈니스나 어플리케이션에 꼭 필요한 거야?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화 추천이 더 이상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소비자의 63%가 개인화 추천 기능을 표준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커머스, 동영상 컨텐츠뿐만 아니라 산업군 전반에서 개인화 추천이 실제로 매출 향상과 상관성이 높다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의 경우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체 페이지 뷰의 약 30% 정도가 이 추천 서비스 통해 가지고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존이 지속적으로 추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화 추천을 구현하는 방법, 알고리즘은 왼쪽에 보이시는 컨텐츠 기반 필터링과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협업 필터링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컨텐츠 기반 필터링은 아이템의 특성에 따라서 유사한 아이템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다 전통적인 형태로 아이템의 유사성에 의해서 섹터를 나누는 기법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가령 여러분의 고객 집단을 3개의 그룹, A, B, C 그룹으로 나누어서 마케팅을 다르게 하는 기법들도 바로 이 컨텐츠 기반 필터링을 활용한 전통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와 아이템 간의 상호작용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 또는 아이템 기반한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이 협업 필터링은 보다 초개인화된 추천에 적합한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 우측에 보이시는 남성 고객이 파란색 아이템을, 여성 고객은 노란색 기반의 아이템을 구매했다고 가정을 해볼 때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남성 고객에게는 파란색 아이템 노출을 증가시키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업 필터링은 다시 유저 베이스드와 아이템 베이스드로 다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유저 베이스드 기반 협업 필터링은 유저가 기반이 돼서 예를 들어 유저 A가 구매했던 제품을 유저 B에게도 노출하는 거라면,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은 이 아이템 항목이 기준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텐트를 구매했던 아이템이 보인다고 하면 이제 침낭이나 뭐 다른 이런 캠핑에 관련된 아이템을 노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이 정확도가 일반적으로 더 높습니다. 유명한 제품은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취향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만든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은 20년 이상 경험을 가진 개인화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사용 사례에 대한 다양한 개인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찍이 인식을 했습니다. 머신러닝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하는 일반 세그먼트가 아닌 개별 고객의 행동과 선호도에 따라 각각의 고유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목표는 모든 조직들이 우리의 학습된 내용을 활용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고객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경험을 생성하기 위해 고객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 기계학습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사용했을 때의 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이제 과거 데이터가 없는 신규 사용자나 제품 또는 컨텐츠에 대해서 최대 50% 나은 권장사항 등을 생성하는 것과 같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데이터는 비공개로 안전하게 암호화되어 있고 고객을 위한 권장사항을 만드는 데만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는 아마존닷컴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존 웹사이트나 아니면 앱이나 SMS와 같은 이메일 마케팅 시스템과 손쉽게 통합을 해서 고객의 어떤 접점이나 개인화를 하실 수도 있고, 매니지드 서비스 기반이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 손쉽게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고 트레이닝하고 배포하는 모든 작업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의 석세스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퍼스널라이즈를 사용해서 그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보인 세 개의 고객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분데스리가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사용자당 기사 읽기 증가량이 한 67% 증가했고, 대표적인 또 글로벌 어떤 선도적인 프리미엄에서 이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마르코 폴로는 이 뉴스레터 캠페인을 구독하는 수십만 고객에게 제품 추천을 제공할 방법을 찾고 있던 중 이를 적용해서 제품 구매가 한 5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또 국내 사례에서 롯데마트는 퍼스널라이즈를 사용해 가지고 이전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보다 추천 제품에 대한 반응이 약 한 5배 정도 증가해서 이제 월별 매출이 결과적으로는 이전에 이제 구매한 적이 없었던, 그래서 이제 구매하게 된 제품 수까지 최대 한 4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카탈로그에 새 항목이 추가될 때 과거 이력 기록이 없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콜드 스타트 문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이 권장사항이 이제 관련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 사용자에 대한 상호작용에 의존을 한다는 것인데요. 즉, 이런 아이템이 새 것이고 사용자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경우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을 식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인기 상품은 더 많이 추천되고 새로운 신규 상품이 출시되기 어려운 이제 계속 인기를 얻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항목이 자주 새롭거나 빠르게 이제 변경되는 컨텐츠 카탈로그가 있는 경우에 특히 어려운데요. 이렇게 사용자가 발견하기 원하는 새 컨텐츠가 있는 경우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의 이 아이템 익스플로레이션 웨이트, 이제 새 항목 탐색이라고 하는 것을 조정해 가지고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입력은 이제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새 컨텐츠를 노출하는 것과 같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 것에서 이게 적절한 균형값 같은 것을 맞추는 데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호작용하지 않는, 되지 않았던 그런 아이템에 대한 거에 대한 뭐 중요한 신호가 있을 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exploration weight는 보통 디폴트 값이 0.3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이 1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탐색을 하고 0에서는 탐색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3인 경우 이게 70%는 인터랙션 데이터셋에서 30%는 아이템 데이터셋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익스플로레이트 웨이트가 1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100%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템 데이터셋에서 추천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극히 적은 확률로 이게 인터랙션 데이터셋도 참조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새롭게 출시된 사용자 경험 개인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지능형 사용자 세분화라고 하는 유저 세그멘테이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용자 이 세분화는 이 수동으로 선별된 비즈니스 규칙에 의존해 가지고 사용자에 대한 의도를 가정해서 사전 정의된 대상을 분류했는데요. 이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사용하면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보다 이제 지능적인 사용자 세그먼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집단에서 특정 이렇게 영화나 제품 등과 같은 특정 항목에 관심 있는 사용자들을 식별해 가지고 이렇게 AWS 아이템 어피니티라고 하는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이제 지정된 항목에 대한 선호도나 이제 뭐 장르나 제품, 카테고리, 뭐 브랜드 등과 같은 이런 항목의 어떤 속성에 따라 사용자를 분류도 할 수 있고 또한 이게 관심이 가질 만한 특정 사용자에게 특정 컨텐츠를 이렇게 홍보할 수 있어서 마케팅 캠페인에 대한 참여도가 좀 더 높아지고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사용자 확보가 더 쉬워져서 결과적으로는 마케팅 활용에 대한 투자 수익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고객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카탈로그에 유용한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도 있음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구조화되지 않은 형식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간과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추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세부 종목은 어떤 항목 설명이나 영화, 뭐 시놉시스나 이렇게 리뷰 같은 데 이제 사실 갇혀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의 카탈로그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면 자연어 처리를 사용해서 카탈로그의 비정형 텍스트에서 주요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합니다. 그런 다음 이 정보는 이제 권장사항을 생성하는데 자동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만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퍼스널라이즈 랭킹과 같은 레시피,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레시피가 알고리즘인데요. 근데 여기에서만 지원이 되고 또 영어에서만 지원이 되면 2만 글자로 제한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가 그럼 어떻게 동작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 개의 항목들이 머스트는 아닙니다. 네, 근데 개인화할 사용자 및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유형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벤트라고도 하는 이 사용자의 활동인데요. 인터랙션 데이터셋은 사용자와 항목 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과거나 아니면 실시간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사용자가 클릭이나 이제 구매, 뭐 시청했던 어떤 그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셋은 개인화를 위해 가장 강력한 신호를 가지고 있고 개인화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유일한 데이터셋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이제 데이터세트라고 하는 항목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이 되는데요. 보통
뭐 가격대라든지 카탈로그 정보, 뭐 제품명, 세부 정보, 뭐 영화 제목 같은 이제 본질적으로 카탈로그의 어떤 정보입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이제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콜드 스타트와 같은 문제나 이런 거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뭐 유저 메타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별이라든지 뭐 나이, 멤버십이라든지 아니면 뭐 충성도 같은 이런 맞춤형 개인화 모델을 학습하고 호스팅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비공개 API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용자에게 권장 사항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개인화를 위한 이제 단계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하는 어떤 그런 단계하고 같은 단계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준비된 데이터셋을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그룹을 엮고 이를 가져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의미 있는 것을 식별하게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알고리즘을 선택하는데 이제 퍼스널라이즈에서는 이를 이제 레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맞춤화된 개인화된 모델을 학습하고 이제 최적화를 합니다. 뭐 이를 이제 솔루션 생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퍼스널라이즈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 뭐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을 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관련된 옵티마이저를 추로로 넣고 그리고 컴피그 객체를 포함시켜야지 동작이 됩니다. 생성된 솔루션을 활용하면 이제 배포를 해야겠죠. 이제 이 배포를 한다는 것을 이제 바로 캠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기억하실 것은 인터랙션 데이터 준비, 그리고 레시피, 알고리즘 선택, 그리고 솔루션 생성, 그리고 모델을 호스팅하는 캠페인, 여기까지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세션에서 중요한 요소를 가져가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혹은 배치 작업을 통해 가지고 추천 결과를 반영하시면 되는데요. 실시간 추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모델에다가 다시 반영하는 것도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를 이제 뭐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이벤트 트래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필터 기능을 넣을 수가 있는데, 필터는 뭐 include나 exclude 같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셋과 스키마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먼저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는 총 3가지 종류의 입력 데이터셋이 AWS 제시한 적절한 형식과 그리고 스키마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S3에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인터랙션 데이터는 이벤트라고 하는 사용자의 어떤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클릭하거나 뭐 구매, 시청하는 그런 항목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298번의 유저가 뭐 474번의 상품을 98년 1월 7일에 구매했다. 이런 등과 같은 기록의 모음입니다. 이런 인터랙션 데이터셋은 개인화 모델링에서 가장 강력한 데이터셋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유일한 데이터셋입니다. 나머지 아이템과 유저에 대한 데이터셋은 추가적으로 알고리즘의 어떤 성능을 강화시키는 부스팅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템 데이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나 카테고리, 뭐 재고 여부, 뭐 상품명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상품에 대한 특징 같은 걸 넣어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템 카탈로그 데이터에 입력하지 않더라도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당연히 실행할 수가 있지만, 이제 새로운 신규 상품과 같은 이전 데이터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 기록이 없는 경우, 이런 콜드 스타트 문제에서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 항목에 뭐 주라기 공원이나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이제 BJ형 테스트가 이제 자주 포함이 되는데, 아이템 데이터는 75만 건에 최대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넣을 경우에는 좀 속도가 좀 느려지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점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에서 최신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주요 정보를 자동으로 이제 추출하는 것도 여기 부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유저 데이터는 사용자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별이나 나이, 충성도, 어떤 이런 것들 데이터죠. 이제 최대 이제 5천만 유저를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학습을 위해서는 최소 규모의 데이터셋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 인터랙션 데이터 기준으로 최소 한 1000건 이상의 유니크한 데이터셋을 CSV 파일 포맷 형식으로 준비하셔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입력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이 첫 번째 단계만 잘 하셔도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사용하는데 준비가 절반 이상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사용하실 경우라면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거고, 주의할 거는 이 타임 스탬프가 이제 유닉스 이제 타임 포맷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럼 추천 알고리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상황별로 적절한 알고리즘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를 레시피라고 했죠.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훈련된 모델 결과물이 그리고 솔루션이고, 네, 개인화 추천을 위한 다양한 최신 기술 기반의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 AWS에서는 이게 네 가지에 대한 레시피 유형이 있습니다.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 그리고 퍼스널라이즈드 랭킹, 그리고 릴레이트 아이템, 그리고 작년에 새로 나온 유저 세그멘테이션. 거기에 이제 10개의 레시피가 지금 위에 이제 빌트인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레시피를 리스트를 쭉 보시면 현재 이제 19개 빌트인 레시피를 모두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높은 성능의 모델 생성을 위한 이제 파라미터 최적화나 그리고 오토ML을 통해 가지고 알고리즘 자동 선택 기능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레시피 중에 어떤 레시피가 우리의 상황에서 좋을지 모를 때는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알고리즘을 오토ML로 선택하시거나,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이제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년에 이제 추가된 이 AWS 어피니티와 이제 그 아이템 어트리뷰트에 대한 이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는 이제 네 번째에 해당하는 이제 레시피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도 잠깐 있는데 어떤 거를 시작을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인데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저 퍼스널라이즈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 값이 어떻게 기준이 될지 높은 건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추천 결과에 대한 베이스라인이 필요하니까 베이스라인에서는 파퓰레이터티 그 카운터나 아니면은 심리어 같은 레시피를 먼저 사용해 보신 후에 그리고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 레시피를 적용하셔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 레시피는 모든 개인화된 추천 시나리오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이런 영화를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유사 제품 카탈로그 페이지를 구성할 때는 시밀러 아이템 레시피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인터랙션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주어진 아이템과 유사 항목을 추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상품을 본 고객은 역시 똑같이 이 상품도 보았다,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퍼스널라이즈 랭킹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어떤 제품 순위에 따라 가지고 페이지를 재구성할 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용자에 대해 가지고 다시 순위가 매겨지는 그런 추천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모르겠고 그냥 단순히 가장 인기 있는 항목에 대한 추천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파퓰레이터 카운트 레시피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인기 아이템이 이제 반환되겠죠. 그럼 이제 레시피별에서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이제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에 대한 이제 사례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층적 반복 신경망이라고 해가지고 HRNN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은 아마존 AI에서 이제
논문에서 발표한 알고리즘인데요. 쉽게 세션 레벨과 이 유저 레벨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실제 사람들이 특정 상품을 보다가 마음이 바뀌어 다른 상품을 검색했을 때 세션을 반영한 적절한 추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시계를 검색했는데 오늘 아침에 급하게 이제 업무용 랩탑 구매를 검색을 바꿨다. 이런 경우 과거 시계를 많이 검색하긴 했지만 현재는 이제 랩탑이나 노트북에 대한 추천 페이지를 노출을 시켜야겠죠. 그런 경우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웨비나 워크숍에서 이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 레시피를 사용해서 워크숍 및 그리고 트레이닝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레시피는 이제 별도의 차지 없이 2시간마다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 안내드리겠습니다. AWS 아이템 어피니티는 이제 영화나 노래 또는 이렇게 제품과 같은 어떤 개별 항목에 대해서 관심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식별하는 데 반해서 아이템 어트리뷰트, 속성이죠. 그래서 장르나 아니면 가격대와 같은 관심이 있는 속성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식별하는 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이템 데이터가 보통 이제 필수 입력 데이터 항목이라는 점과 그리고 앞에 하고 좀 다른 점은 데이터셋과 다른 점은 제이슨 포맷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성능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화면에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 파란색, 그리고 인퍼런스 인풋이 녹색, 그리고 컴페어 투 인퍼런스 아웃풋이 주황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명의 사용자가 있고 각각 10개의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 이게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상호작용은 이렇게 타임 스탬프를 기반으로 가장 오래된 것부터 최신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왼쪽이 올드, 오른쪽이 뉴라고 보시면 되는데, 퍼스널라이즈는 이렇게 90%의 사용자, 파란색 원이죠. 이 모든 상호작용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솔루션 버전을 트레이닝하고 훈련하고 나머지 10%를 평가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나머지 10%의 각 사용자에 대한 상호작용 데이터에 다시 90% 녹색이 되겠죠. 이게 훈련된 모델에 대한 호출에 대해서 이제 입력으로 다시 사용이 되고 그 나머지인 테스트의 나머지 이제 주황색이 되겠죠. 그 10%는 이제 모델에서 생성된 출력과 비교돼서 평가 매트릭을 계산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능 평가 지표 매트릭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네, 솔루션의 어떤 트레이닝이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솔루션, 이 모델이 성능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건지 매우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디테일한 평가를 위한 다양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측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런 매트릭들을 활용해 가지고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는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있는 이 설명을 좀 보셔도 이게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리시즌에 관련된 이 매트릭은 추천 모델이 5개를 추천을 했다 하면은 그 5개 중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2개를 맞췄다. 3개는 이제 빨간색은 못 맞췄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5개 중에서 2개를 맞췄기 때문에 이제 5분의 2 해가지고 0.4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아이템 개수 분의 실제 테스트 데이터와 일치하는 추천 아이템의 개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 레시프로컬 랭킹은 우선순위를 고려한 평가 기준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예, 순서를 따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뒤는 또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지표는 가장 높은 순위의 단일 권장사항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구글 검색을 하는데 뒷페이지에 나오는 결과물 같은 걸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순위에 나오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개에 대한 리스트 중에서 네, 5개에 대한 리스트 중에서 두 번째에 대해서 아이템이 이제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2분의 1, 두 번째에서 나왔기 때문에 2분의 1, 네, 2분의 1, 여기 지금 페이지가 넘어왔네요. 네,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고 보면은 이제 분자가 1이 되겠죠? 예. 그게 언제 나왔는지. 근데 2분의 1에 해당하니까 0.5.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럼 간단하게, 레시프로컬 랭킹에 대해 가지고 유저 3명에 대한 사용자에서 각각 다른 추천 컨텐츠 항목을 제공했을 경우 한다고 하면 사용자 1은 얼마가 될까요? 네 번째에 나왔으니까 4분의 1이 되고 유저 2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나왔으니까 1분의 1이 돼서 1이 되고 유저 세 번째는 2분의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항상 이게 분자가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민 레시프로컬 랭킹은 평균값이니까 다시 3으로 나누면 0.2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가장 상위의 컨텐츠의 위치만을 고려해가지고 계산하니까 가장 관련성 있는 컨텐츠가 얼마나 상위에 올라가 있는지 그럴 때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생성된 솔루션을 활용하려면 이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캠페인이라고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솔루션이 완성되면 이를 배포하는 캠페인을 생성해서 추천 서비스에 활용하게 됩니다. 캠페인은 결국 API 형태로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호출하여 사용할 것인데요. 초당 요청할 최소 트랜잭션 단위, 다들 아시죠? TPS라는 거. 여기에서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TPS가 더 높은 것을 기준으로 비용이 청구되니까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발 단계에서는 과도하게 이 TPS에 대한 설정을 프로비저닝 하지 않는 것을 중요합니다. 프로덕션에서는 이제 그 TPS 값을 조정해서 올려주면 되겠죠. 우측에 보이시는 얘는 AWS CLI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과 그리고 파이썬 보토3를 사용한 예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캠페인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파라미터로 뭐 네임이나 아니면 솔루션에 대한 ARN 쓰고 그리고 여기 미니멈 프로비전 TPS 1로 하시잖아요. 이렇게 작게 뭐 10 정도 이렇게 이하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500까지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캠페인은 솔루션의 그 버전 업데이트에 따라가 이제 자동이나 수동 배포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지가 액티브 되면은 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캠페인에 대한 결과는 뭐 예를 들어 해당 사용자의 아이디를 넣게 되면 상위 25개의 아이템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유저 인터페이스 단에서 바로 웹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캠페인의 활용인데요. 캠페인 생성이 완료가 되면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API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이때 사용하시는 솔루션의 레시피에 따라 가지고 호출하는 AP가 다른데요. 유사 아이템 추천이나 사용자 개인화를 위해서는 get recommendation API를 그리고 특정 사용자의 맞춤화된 순위로 추천 항목 리스트를 얻기 위해서는 get personalized ranking API를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세분화를 위한 유저 세그멘테이션이죠. 이때는 이제 get batch segmentation 잡에 해당하는 API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건 API 요구사항입니다. 어떤 필드가 필수인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relate 아이템에서는 아이템에 대한 유사 항목이기 때문에 아이템이 필수고 또 사용자 퍼스널라이즈에서는 이 유저 아이디가 필수가 됩니다. 물론 퍼스널라이즈 랭킹에서도 유저 아이디가 필수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인퍼런스 추론 중에 리얼타임 방식 추천해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앞에서 get recommendation이나 get personalization ranking API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솔루션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이를 캠페인을 다시 만들게 되겠죠. 이 캠페인에 그러면 API 호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API를 호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실시간 리얼타임이기 때문에 뭐 싱크로너스, 즉 동기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이때 반드시 보시는 것 같이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트리커 같은 경우는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과 퍼스널라이즈드 랭킹 레시피에서만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실시간 추천 데이터를 풋 이벤트를 통해서 전송하게 됩니다. 오늘 데모에서 같이 해보실 거예요. 아울러 이제 정적, 동적 필터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제이션에서는 이제 필터식이라는 자체 DSL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가지고 권장 사항에 대한 집합에 포함을 하거나 인클루드 하거나 익스클루드 하거나 배제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르는 제외를 하고 그리고 아이템에 대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런 거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필터를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인퍼런스 배치 추천 방식입니다. 이제 비동기식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그 일괄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서 실시간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권장사항을 가져올 때 사용합니다. 역시 솔루션이 만들어지면 배치 인퍼런스 잡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S3를 통해 가지고 인풋 또는 아웃풋 그리고 크리에이트 배치 인퍼런스 잡 API를 사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정적 필터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워크숍을 들어가기 앞서 간단하게 전체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AWS 글루 데이터 브루를 사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이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픽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손쉽게 데이터를 가공하고 가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퍼스널라이제이션 추천에 필요한 모델 구축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측에 워크샵에 대한 URI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실 거예요. 전체 메뉴는 이제 워크샵에 대한 이제 소개 좀 드리고, 그리고 실습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보실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개인화 추천 모델을 만들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프론트엔드, 이 리액트를 통해 가지고 전체 구성하는 것들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 트리커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 추천을 만들기를 해보고, 그 배치 추천 리스트를 통해서 해볼 건데요. 사용자 행동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점,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사용자의 이벤트를 스팀으로 받아서 이를 퍼스널라이제이션 이벤트 트래커를 통해 가지고 한다는 점, 그리고 또 사용자 행동 데이터에서 뭐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 필터링을 해가지고 해당 사용자에게 뭐 아마존 퍼스널라이제이드 배치 인퍼런스 잡을 통해 가지고 추천되는 영화 리스트들을 로그인 화면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실습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퍼스널라이즈 레퍼런스인데요. 이 레퍼런스는 이제 그 4가지 정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퍼스널라이즈 업데이트 이론에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심화하게 어떤 신규 기능들이 올라왔고 이런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한 거고요. 심화 이론의 두 번째 심화 이론은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에서 중요한 레시피에 대해 가지고 딥다이브하게 좀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그런 옵션 값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더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뭐 권장을 처음에 하는 걸 권장드리진 않지만
이제 미세하게 조정하고 싶을 때 그 의미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퍼스널라이즈 기반의 이제 실시간 추천 사이트를 만들기는 이제 오늘 해볼 워크숍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퍼스널라이즈 이머전 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온리 이제 퍼스널라이즈에 대해서만 좀 더 심화하고 싶다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론을 말씀드렸고 이제 바로 이어서 저와 함께 이제 실습을 같이 해보실 예정입니다. 오늘 실습의 경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게 발생하는 금액은 이제 과금이 된다는 점, 당월에 과금이 된다는 점 미리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대신 이 웨비나 종료 후에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실습 비용 크레딧으로 50불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등록하신 이메일 계정으로 4월 중에 발송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워크숍에 좀 참석하셔가지고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워크숍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워크숍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런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워크숍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개인화 추천 모델을 만들기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퍼스널라이즈를 통해 가지고 오늘 워크숍을 실행을 해 보실 텐데요. 그 전에 이제 글루 데이터 브루라고 하는 데이터 전처리나 정교화 처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머신러닝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때 데이터 준비 접근 방식이 할 때 최대 80%에 대한 어떤 시간이나 이런 준비 단계를 단축을 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시각적으로 제공돼서 이제 코드에 대한 코드 없이도 데이터를 이제 바로 대시보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습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오늘 이 디벨로퍼 A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를 SSD에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글루 데이터 브루를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인풋 해가지고 이를 전처리를 하게 돼서 다시 아웃풋으로 SSD에다 넣어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데이터를 퍼스널라이즈 데이터 셋으로 다시 인풋을 보내서 이를 통해 가지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솔루션을 만들고 캠페인을 만들고 하게 됩니다. 다시 API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리스폰스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표적으로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와 이벤트 기반으로 처리되는 람다를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해보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벤트 트래커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 클릭으로 요청을 했던 이런 데이터 클릭 스팀을 추천 모델에다가 반영을 해보는 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에서 클릭을 했을 경우에 이 클릭 스티밍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키네시스 데이터 스팀을 통해서 람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구조 자체는 베스트 프랙티스 구조에서 많이 사용되는 구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 트리커는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최신 활동에 대해 가지고 추천 항목에 대해 가지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 항목에 대한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그럼 반영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그래서 퍼스널라이즈 안에서는 이벤트 트래커를 통해 가지고 리얼타임으로 이제 데이터셋과 솔루션을 만들고 배포하기 위한 캠페인을 만들게 되면 이를 이제 업데이트가 된 레코멘디드 이제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반영을 하는 그런 아키텍처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배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아까 배치 인퍼런스 잡이라는 걸 만들어 보실 거예요. 이제 솔루션에서 그걸 만든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글루 데이터 브루를 통한 S3에서 임포트 시키고 이를 이제 배치 레코멘데이션으로 이제 받아보고 이를 받게 되면은 S3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람다하고 엮었을 때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S3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람다를 통해 가지고 트리거가 돼서 이제 배치 테이블 쪽으로 업데이트를 시키고 최종적으로는 또 다른 람다와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추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 추천에 대한 데모입니다. 이 전반적으로는 이제 리액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웹 기반에서 이제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로그인 했을 때 영화 추천 리스트가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환경 구성을 좀 들어가서 같이 해볼게요. 첫째는 이제 실습 환경 구성은 기본적으로 AWS 계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제 전제하에 AWS 어카운트 계정이 있다는 하에 이제 실행이 될 거고요. 뭐 또 이벤트 엔진을 가지고 실행을 하고 싶은 경우에서는 이벤트 엔진을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때는 이제 개별적인 원타임 패스워드나 이제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6자리 코드를 받아서 사인인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모든 아키텍처를 구성하진 않고요. 일부를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드리고 오늘 주요 기능에 대해서 구현을 같이 해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왼쪽 메뉴를 좀 더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현할 거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실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명은 어떠한 것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에 대한 안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습을 무턱대고 따라 하시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좀 보시고 같이 그리고 실습을 해보는 시간이 됩니다. 프론트엔드 구성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볼까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배포를 하게 되면 API 게이트웨이나 람다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퍼스널라이즈드 워크샵이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폴더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노드 기반으로 동작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노드 패키지 매니저라는 인스톨 명령을 통해 가지고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컴피그에 API 엔드포인트에 대한 값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알 테니까. 그래서 컴피그 제이슨에 API URI에 클라우드 포맷에서 받아온 이런 것들을 중에 API 엔드포인트를 넣는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로그인이 되는지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째, 실습에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생성된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AWS 계정을 사용할 예정이니까 IAM 사용자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은 서비스에서 네, IAM 서비스로 가셔가지고 네, 사용자를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사용자 추가를 하시게 됩니다. 사용자 추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만드실 부분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는 사용자 이름을 만드실 거고요. 그렇죠? 여기 보이시죠?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해당하는 부분을 넣게 되고 AWS 자격증명 선택에서는 액세스 키를 할 경우에는 뭐 액세스 키와 뭐 스케 키가 활성이 될 테지만 하셔도 되고 무방합니다. 오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AWS 관리 콘솔 액세스 할 거 그리고 패스워드 넣겠죠? 네. 다시 좀 넣고 로그인할 때 바뀌지 않기를 원하고 네,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전체 액세스 권한을 줄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사용자 만들기까지 되실 거예요. 이때 이제 관련 링크를 통해 가지고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잠깐 이거는 저장을 좀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알고 계셔야지. 그리고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로그인 할 거고, 패스워드가 이 정도는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나가셔서 해당 URL로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죠. 네. 여기까지 어떻게 잘 아이고, 뭐가 좀 잘못됐나요? 뭐가 좀 잘못됐을까요? 네, 로그인 되셨으면은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새로운 콘솔 UI가 좀 바뀌었죠? 작년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들어오시면 클라우드9으로 가보세요. 저희들은 이제 좀 보면서 해야 되니까 하시는 분들이 좀 따라할 수 있게, 그래서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면 이제 AWS 계정으로 시작이 된 거고, 다음 넘어가면 이벤트 엔진으로 하실 분들은 이벤트 엔진으로 하시고, 다음 넘어가면 클라우드 포메이션 배포. 여기 클라우드 포메이션 배포에서 이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클릭을 하시면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용할 리전은 US East 1, 버지니아 리전이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잘 모르시겠다 하면 이제 요 URL만 앞에서 복사를 하셔가지고, 네, 링크에 대한 복사를 하셔가지고 추출하셔가지고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대해 가지고 넣게 되면 스택 생성을 하게 되겠죠. 네, 말 그대로 AWS 서비스들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기타 다른 것들은 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SNS 같은 거 뭐 넣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넣으셔서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AWS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음을 승인해서 스택 생성을 해놓고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뉴 선택을 할 때 어떤 곳을 클릭하는지 말씀해 주시, 네.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일부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런치 스택이라고 하는 걸 누르시게 되면, 네,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관련된 서비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대로 사실은 그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스택 이름 지금은 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 넥스트 누르고 다음 또 누르시면, 그대로 누르시면은 이런 서비스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스택 이름 퍼스널라이즈드 스택이라고 쓰시고, 그런 다음에 넥스트,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리소스를 만들 거야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에 대해서 체크 옵션을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스택까지 하시면 몇 분 정도 소요가 된 다음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퍼스널라이즈 스택을 통해 가지고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요 위에까지 전부 다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개의 스택이 지금 동작이 되고 있는데, 요 2개의 동작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이 있는데,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만들면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클라우드9과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람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아이디나 이런 아이템, 유저 아이템이나 아니면 유저 메타데이터에 관련된 것들을 이 다이나모 DB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받기 위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또 람다가 생성이 될 거고, 이런 진하게 보이시는 부분들이 오늘 만들어진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올 부분이에요. AWS 클라우드9은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VS 코드나 아니면 이클립스나 아니면은 인텔리제이나 이런 통합 개발 환경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에서 웹 기반으로 구현하고 싶을 때 클라우드 9 기반을 사용할 수가 있고, 개발자들 간의 어떤 그런 협업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3는 다 아시다시피 오브젝트 기반의 데이터 스토리지죠. 그래가지고 11.9까지 내구성을 제공하고 있고, 오늘 많은 객체 스토리지로서 이제 오늘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장 코어가 되고 베이스가 되는 서비스죠. 네, 그래서 레이크나 아니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백업 이렇게 다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S3에다 저장을 해 놓으면 이를 클라우드 프론트가 인터페이스를 URL이 노출이 돼서 이를 통해 가지고 S3에 있는 이제 프론트엔드 웹사이트를 접근을 하는 것까지 같이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 무브 데이터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람다 통해 가지고 API 게이트웨이에서 호출을 하게 될 텐데, API 게이트웨이를 통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떤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없이 RESTful API에 대한 서비스들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람다는 이벤트 기반으로 서비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런타임에 관계없이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죠. 저희가 오늘은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되어 있을 코드를 보실 거고요. 각각의 이런 펑션들의 데이터에 대해서 불러올 겁니다. 그리고 DynamoDB는 이제 어떠한 규모에서도 이제 10밀리 미만의 어떤 성능에 대한 응답을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키밸류의 노에스케일 서비스죠. 그래서 완전 관리형의 어떤 내구성이 높은 그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무브 테이블이나 그리고 유저 테이블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고, 여기에 유저 아이디의 네임과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설명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넣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템에는 아이템이나 이런 메타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런 데이터 타입을 통해 가지고 스트링 또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장을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배치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기 위해서 실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쯤이면 완료가 됐을 겁니다. 네, 완료가 돼 있죠. 그래서 출력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클라우드9으로 가볼게요. 네, 즐겨찾기 체크하셔가지고 네, 계속 애드 해놓으세요. 퍼스널라이즈 워크샵이라고 하는 클라우드9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이동하셔가지고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클라우드9은 네, 이미 이제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워크샵이 만들어져 있죠. 닫으셔도 되고요. 밑에는 우리가 이미 요거 닫고, 밑에서는 이제 이미 코드를 갖고 왔기 때문에 깃 기반의 어떤 컨피그레이션 같은 것들을 설정을 안 하셔도 오늘 워크샵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네, 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유저네임과 이메일에 넣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터미널을 하나 만드시고 네, 이동을 해볼까요? 네, 실습 구성 천천히 할게요. 네. 클라우드9의 퍼스널라이즈드 워크샵을 오픈을 하고, 오픈을 했으면 여기에 퍼스널라이즈드 워크샵이라고 하는 폴더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씩 이동을 해볼까요?
지금 이제 여기에 이런 코드들이 git클론을 통해 가지고 다 이미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할 거냐?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인스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스톨을 하게 되면 해보시죠. 이거를 해야지 이제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죠, 당연히. 네, 이 패키지 매니저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해당 이제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될 텐데, 뭐 여담이지만 코드에 대해 가지고 git 레포지토리에다 이제 푸시해 가지고 관리를 할 때는 git 이그노에서 이런 인스톨된 부분들은 제외해 놓고 소스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시는 거 당연히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소스만 형상 관리를 한다는 거.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코드 커밋이라고 하는 git 기반의 레포지토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S3 백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코드를 모두 다 이제 암호화해 가지고 저장을 해 놓고 저장을 할 때 리미티드 없이, 그리고 바이너리나 이런 데이터까지 모두 다 저장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한 5인까지는 무료로 무료입니다. 5인까지는. 그러니까 많이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고 하면은 그 다음에 영화 데이터와 사용자 데이터를 다이나모DB에다가 추가를 해볼 거예요. 이미 이제 보시는 것 같은 이제 커맨드 라인을 통해 가지고 user JSON, movie JSON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좀 빠른가요? 네. 네. 천천히.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노드 패키지 매니저 인스톨까지 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완료가 되시면은 뭐 한번 다들 뭐 응답을 난 다 했다 하면 111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아직 인스톨하고 있는데, 네. 밑에는 좀 닫고 하죠, 이거는. 네. 그 사이에, 네, 여기까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완료가 된 거 좀 보실까요? 네. 그래서 노드 패키지 매니저로 설치를 할 때,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들은 이제 이렇게 글로벌 옵션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예, 시간 관계상, 예, 이렇게 필요하신 분은 업데이트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떻게 좀 따라올만 하신가요? 그러면, 거기까지가 준비가 됐으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좀 보고요. 네. 노드에 대한 이제 모듈이 설치가 되어 있겠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 형상 관리하는 소스와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제거를 나중에 git 이그노나 이런 데서 제거를 하시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되어 있으시면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영화 데이터를 사용자 다이나모DB에다가 추가하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제 무비 테이블이나 유저 테이블에다가 여기 제이슨에 대한 이 데이터들을 CLI를 통해 가지고 집어넣어 보는 걸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걸 왜 집어넣지? 하면은 이제 그 저장을 해놓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퍼스널라이제이션에서 사용할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이게 전체 구성 자체가 리액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디와 패스워드. 뭐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질문을 좀 볼까요? 버켓은 어떤 값을 가지고 생성하나요? 혹시 클라우드 포메이션 버튼 클릭 후 스택 이름 말고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네네. 뭐 맞습니다. 네. 클라우드 포메이션 하시는 분들
별도로 지정할 게 별로 없었어요. 네. 그리고 리소스 생성을 하게 되면 되고, 스택 생성에서 안 넘어가지네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리전이나 이런 데에서 그 US 이스트 리전에서 한번 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리전이 좀 다른 곳에서 하고 계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이드하고 있는 US 이스트 1 리전과 다른 경우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네, AWS DynamoDB 배치 라이트 아이템을 했을 때 unpressed 아이템이 나오는데, 그거 맞습니다. 이거 지금 다음에 하실 건데요. 이거 그대로 이렇게 다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여기 unpressed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뜨는데요. 이 뜨는 행위 자체가 지금 다이나모DB 테이블에다가 이 제이슨 기반 데이터를 꽂아 넣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꽂아 들어갑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는데, 여기 바로 열어보시면, 퍼스널라이즈 폴더를 열어보시면, 여기 무비나 아니면 유저에 대한 제이슨, 이런 값들이 지금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S는 스트링을 의미하죠. 그래서 스트링에 해당하는 어드민 이름과 패스워드가 이게 같네요. 그죠? 어드민2와 어드민2 이런 식으로. 이런 값들이 제대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테이블로 이동을. 어떤 걸 클릭하시냐면, 여기 가이드에서 보시는 이 링크를 그냥 클릭하시면 다이나모DB의 유저 테이블을 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이동을 해보시면 다이나모DB 그리고 버지니아에 해당하는 리전에 여기에 테이블이 무비도 있고 유저가 있습니다. 유저 안에 데이터들이 들어와 있는지 보고 싶을 때 항목 탐색이라는 거, 요거 클릭해 보시면 실제 이제 이런 값들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이거 이제 로그인 할 때 사용할 그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입니다. 그리고 유저 아이디에 관련돼서. 그리고 또 다시 또 무비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어떤 것? 무비는 이제 또 무비에 대한 아이템들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표현하기 위해서 디스크립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미지 URL이 원래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어떤 라이센스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상용 이미지, 영화 포스트 이미지를 그대로 쓸 수 없어서 이제 뺐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값들이 지금 스트링 값으로 다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템에 해당하는 부분도 역시 무비나 카테고리나 디스크리션 이런 데이터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 무비 테이블을 클릭을 해보시면 무비 아까 열어놓은 게 있죠, 저희들이. 그래서 무비에 해당하는 쪽에 항목 탐색을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같이 들어가 있죠. 네,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이 다. 네. 이렇게 카테고리가 이제 장르가 이렇게 하나다 하면은 뭐 하나만 쓸 텐데, 뭐 장르가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할 때 딜리미네이터는 이렇게 파이프라인 같은 걸 써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뭐 앞에서 오늘 이론에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인터랙션 데이터셋에서 꼭 필수로 들어가는 데이터셋 외에 뭐 이벤트, 뭐 클릭이나 이벤트 밸류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 가지고 이벤트 이제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벤트 타입이라고 하는 걸 넣고 싶을 경우, 아니면 뭐 임프레션 같은 것들을 넣고 싶은 경우 여러 개에 대한 데이터를 넣게 되면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구분을 한다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프레션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면은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선택한 아이템에 대한 항목을 선택한 걸 제일 앞에다 놓고 파이프 뒤에 다른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선택하지 않은 건데, 그 선택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추천을 해서 활용을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다이나모DB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됐을까요?
여기까지 잘 되신 분들은 이렇게 unpressed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런 항목들이 쭉 나와 있는 거 보시는 것까지 보시면 다이나모DB 테이블에 가셔가지고 3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퍼스널라이즈드 배치는 아직 없습니다. 네, 유저와 그리고 무비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데이터 내용은 항목 탐색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UI는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UI는 뭐 바뀌는 거는 저희들도 언제 바뀌는지 뭐 잘 몰라요. 그래서 바뀌면 바뀌었구나. 이제 옛날하고 좀 다르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보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워크샵에 대한 UI가 저희들이 맨날 이렇게 만들 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쫓아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항상 이게 리뉴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좀 잘 따라오고 계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은 API 엔드포인트를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저희들이 리액트라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를 만들게 되면 엔드포인트에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퍼스널라이즈 워크샵 폴더의 소스라고 하는 폴더의 config라고 하는 제이슨 파일을 열어보시고 이제 열어볼까요? 퍼스널라이즈드 워크샵 밑에 소스 밑에 이게 클릭을 하면 열리죠. 네, 거기에서 천천히 config JSON을 열면 API URI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빈칸이 블랭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이걸 넣으라는 거지?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로 가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게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그 출력이라고 하는 데 가보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API 엔드포인트는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일부 난 좀 또 보고 싶어 API 게이트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보시는 분들은 API 게이트웨이에 가면 생성이 되어 있는 스택을 보시고 네,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 스테이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 어느 스테이지지 또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프로덕트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여기도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죠. 6W라고 되어 있는 API 게이트웨이는 대표적인 RESTful API를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의 서비스로서 저희들이 이런 HTTP API를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안에 이제 REST API를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웹소켓을 이용해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only 이제 RESTful AP 방식을 쓰고 싶다 하면 REST AP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REST AP이고요. 근데 가격이 너무 좀 많이 나오고 관리하는 그 리소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가 없고 오로지 속도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할 때는 HTTP API를 사용하셔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API에 보이시는 이런 슬래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리소스라고 합니다. 리소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URI 인자로 들어가는 URI가 되고 그 리소스의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처리가 되죠. 뭐 get, post, 뭐 delete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오늘 사용할 벌써 이제 무비나 이런 레코멘데이션이나 이런 스팀이나 이런 리소스들 유저 리소스들이 있구나. 유저는 get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갖고 오겠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소드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항상 기억하실 건 API를 설정을 바꾸면 배포를 해줘야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포를 안 하고 적용이 안 됐습니다 하는 경우 있는데, 뭔가를 이제 뒤에서 이따 하실 건데, 뭔가를 바꿨다 하면 배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배포는 어디다 되죠? 스테이지에, 프로덕트 아니면 스테이지 이런 데로 이제 배포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설명드리기가 지금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오늘 하는 거랑 좀 벗어났으니까. 어쨌든 클라우드 엔드포인트에 대한 URI를 복사를 하셔서 API URI에다가 복사를 해놓고 저장을 시켜야겠죠? 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네. 그리고 나면 저장까지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프론트엔드 S3 정적 호스팅을 만들 건데, 지금 노드로 되어 있는 거를 빌드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빌드 왜 하죠? 이런 질문이 있는데, 빌드를 해야지 이 소스를 그대로 서비스에 노출할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빌드를 하게 되면 저기서 컴파일을 해가지고 실제 서비스가 되는 리소스들만 추려서 빌더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폴더를 만드는 빌더 안에 있는 것을 S3로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 그대로 카피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노드 패키지 매니저. 이렇게. 네. 노드, 그러니까 run build라고 해가지고 빌드를 해보세요. 중요한 거는 퍼스널라이즈드 워크샵 폴더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퍼스널라이즈드 워크샵 자체가 우리가 그 리액트 기반 소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디렉토리 위치에서 노드 패키지 런 빌드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아까하고 뭐가 다른지 또 봐야겠죠. 이렇게 만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쭉, 제가 혹시 뭔가 또 잘못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네. 네. 한 번 더 보시면, 네. 거기까지 쭉 만들고 나면, 네.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네. 빌더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이 빌더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빌더 보면은, 이제 이런 스태틱 폴더하고 기타 이미지나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S3로 옮겨줄 거예요. 네. 이 위에 보이시는 이런 메뉴들은 이제 오늘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인스톨 G 서브나 이제 서브-s 빌드 이런 거는 이제 로컬에서, 커맨드 로컬에서 이제 빌드 하거나 이럴 때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가 로컬에서 어떻게 로컬 호스트로 8080 포트를 통해 가지고 디버깅을 해보려면 로컬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들을 S3에다가 이제 복사해서 옮겨 놓을 건데, 그때 요 명령어가 이제 여기 deploy to cloud formation이라고 하는 요걸 그대로 카피를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딱 넣으면, 일단 한번 보죠. environment personalized workshop 밑에 빌드 밑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 내용들이 있겠죠. 요 내용들을 그대로 S3에 CF로 시작하는 버킷에다가 던져주는 겁니다. 친절하죠?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출력에 대해서 명령어, AWS 명령어를 통해서 S3, 요 싱크라고 하는 요 옵션은 A와 B를 서로 싱크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오브젝트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카피를 할 경우에 중복 카피가 되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낭비가 되는데, 싱크를 하면 이걸 두 개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싱크를 쓰시거나 아니면 카피를 쓰시거나 상관이 없어요, 오늘은. 네, 근데 이제 저런 명령어, 싱크 명령어는 나중에 백업이나 동기화할 때, 버킷 투 버킷으로 할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게 되면 이런 명령을 통해 가지고 올리게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디스트리뷰션 도메인 네임을 통해 가지고
배포된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이 주소를 통해 가지고 가서 열어보면 되겠죠? 하나 열고. 네,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네, 여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아까 여기 다이나모DB의 유저에 해당하는 테이블 아무거나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죠? 네, 그래서 어드민 투 아무거나 넣어보지. 어드민. 네. 이렇게 로그인이 완료가 된 것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99 무비, 63 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미지가 보이게 만들어 놨었는데요. 그 이미지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주라기 공원이나 아니면 뭐 분노의 질주, 뭐 택시 뭐 이런 거라고 하면 그 이미지가 99번이다. 주라기가 63번이다. 뭐 택시가 92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유사 관계도에 관련된 추천을 해주는 거가 이제 밑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이 영화와 관련된 뭐 시밀러 아이템이나 아니면 일단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서비스들 하나하나 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클라우드 프론트에 가셔가지고 다 이런 게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배포에 오면 지금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배포 도메인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얘에 대한 원본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바라보고 있는 소스에 대한 위치가 되겠죠. 그 원본은 또 이런 레포지토리에 대한 이런 원본에 관련돼 가지고 실제 도메인은 이걸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S3 지금 이제 로그인이 된 거 보니까 잘 된 거예요. 네. 그래서 S3에서 저장을 해 놓고 가 보시면 S3에 이제 CF라고 시작하는 버킷이 있고, 이제 오늘 3개의 버킷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버킷에서 요 CF 심플 S3 오리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하게 프론트엔드 웹사이트를 사용한 클라우드 프론트가 바라보는 버킷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여기 들어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빌더에서 컴파일 했던 결과물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로그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배치 버켓이나 이런 데는 지금 비어 있겠죠? 이거는 이제 배치 추론할 때 사용할 거고, 그리고 오늘 주로 할 거는 이제 스택에 대한 퍼스널라이즈 버켓, 여기에다가 뭔가 퍼스널라이즈에서 사용할 데이터에 대한 인터랙션 데이터나 유저 메타데이터, 아이템 메타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뭐 파겟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 파겟이 아니라, 파겟 포맷 형태가 아니라 퍼스널라이제이션은 CSV 파일 포맷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파겟이 원본이다 하면 그거를 바꿔야겠죠. 컨버트를 해야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따 오후에 다시 해볼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로그인을 해보면 로그인이 나오는 것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라이즈 개인화 추천 모델을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또 해볼 겁니다. 이때 이제 글루 데이터 부루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볼 건데요. 뭐 되게 좀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습니다. 네, 오늘 이런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뒷부분, 이제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동작되는지 이제 이어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저희 이제 김태수 또 SA 분께서 함께 또 오후 시간까지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점심 먹으면서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미리 한번 쭉 보고 계시면, 설명을 좀 이렇게 보고 계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유저 무브 인터랙션에 대해 가지고 데이터 업로드를 하는 것, 버킷은 이제 이런 버킷 형태가 만들어져 있고 US 리전으로 되어 있고,
최대한 천천히 하겠습니다. 오늘 접속하신 사용자분들이 한 600명 정도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하면 놓치면 쫓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말씀을 한 번 더 드리자면 여기서는 클라우드9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냐면은 실제 이런 원본으로 쓰이는 파겟 형식의 데이터를 S3 CRI를 통해 가지고 갖고 와서 포메이션 통해 가지고 갖고 와 가지고 복사를 하고 우리 이제 다른 이제 스택이 되겠죠. 다른 스택이 됐죠. 다른 버킷이 되겠죠. 이제 거기다 버킷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브루라고 하는 서비스 하나 덤으로 오늘 좀 받아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받아가시면서 오늘 하나 더 익히신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데이터 브루의 프로젝트는 퍼스널라이즈 로우라고 만들고 거기에 여기 레시피라고 있는데 이 레시피는 뭐 퍼스널라이즈 레시피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에서 뉴 데이터셋을 임포트 그 파겟 데이터 자체를 임포트 해 와서 그 임포트된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브루에다가 대시보드를 통해 불러올 거예요. 그 불러온 다음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거.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좀 브레이킹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